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제55회 전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동북아 안보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반도 미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었고 현재는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이상수 박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 그리고 이번 포럼에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6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자님들을 연장자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성석 박사님, 오른쪽에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시고 여러 가지 너무 경력이 많아가지고 이것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수 박사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열 박사님, 전 오사카 총영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경남대학 군사학과 최병 교수이십니다. 네, 조 박사님. 네. 그 다음에 홍연익 박사님,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홍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환 박사님, 한국외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시고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웰컴. 그 다음에 최용환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이십니다. 이 분야에 내가 보기에는 최고 권위자이신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최 박사님 웰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장이신 김한솔 예비 박사님, 우리 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자 이상수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시간은 50분간이고 그리고 발표는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박사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부터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탐색할 것은 단순한 외교 정세 분석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생전 설계도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제목이자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동북아 안보 체제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진앙에 서 있다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는 크게 4막으로 구성됩니다. 1막은 2026년이 왜 특별한가? 2막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계를 읽어야 하는가? 3막은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가? 4막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그러면 제 1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달력 한 장 넘기는 해가 아닙니다. 이 해는 복합위기에 도화선에 불이 붙은 해입니다. 자, 슬라이드 4를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포위하듯 해상훈련을 반복합니다. 미국 함모정단은 맞불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대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 해상 물류의 대동맥입니다. 여기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그날로 공급망이 끊깁니다.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고 에너지 수송로가 봉쇄될 위기에 처합니다. 대만 위기는 즉각적으로 한국 경제 위기로 전환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대만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라고 공식 선언합니다. 평화헌법의 제약을 우회하여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필리핀과의 군사 연계를 강화합니다. 70년간 방어만 하겠다던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북아 안보 방정식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살상 무기를 수출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평화헌법을 침식하는 것인데 수십 년 만에 지각 변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의 재무장은 우리의 안보에 기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자면 딜레마와 선택입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 폭등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경상 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미국의 항모와 항공 전력이 중동으로 배치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억지력의 공백, 이것이 2026년 복합위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역사학자 아담 투즈는 이런 상황을 폴리 크라이시스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복합위기가 아니라 군사위기 플러스 에너지위기, 공급망 위기가 서로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아닌 폭발물들이 서로 연속 폭발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단정선을 이루고 있는데 군사, 에너지, 동맹균열이라는 단정선을 일으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냉전시대의 혈명을 복원했습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보내고 러시아는 첨단 우주 로켓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무기 교환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구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판도 재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트럼프는 내 친구는 돈 내는 친구,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노골적인 거래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동맹은 이제 공동의 가치가 아니라 손익 계산서로 평가됩니다. 당신이 방위비를 더 내면 우리가 지켜준다. 안 내면 그건 당신 문제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70년간 당연시해온 한국에게 실존적인 충격이자 위협입니다. 2026년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NDS 2026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조건부 동맹의 교리가 명문화된 것입니다.
방위분담 선거가 미진한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 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미국이 반드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 방어 책임을 동맹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거부 억제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복 타격에서 거부 억제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동맹국이 책임지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미국 정부는 대북 징후 감시를 위한 전략 위성 정보의 한국군 전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의 압박 카드로 쓴 것입니다. 적이 움직이는데 우리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자적 정찰 위성이 실존적인 문제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세계는 불타고 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막으로 넘어갑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위기를 느끼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위기를 읽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론은 현실을 보는 안경이고 안경이 없으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흐릿합니다.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각자의 안경을 달고 있는데 아무도 한국에 특화된 안경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 차별하는 한국에 특화된 안경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분석해 왔을까요? 빅토차는 한미동맹을 정치 공동체로 봤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동맹은 유지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이 이론은 흔들렸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동맹을 대하는 지도자 앞에서 가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의 전략 자원을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서 한국은 어디 있나요? 한반도에서 한국 방어는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화면이 화면이 한시대가 빨리 나가요. 그렇네요. 곽청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크. 동남아시아 곽청수는 패칭 이론을 개발했는데 한쪽에 완전히 줄을 서지 않고 양쪽을 적절히 관리하는 외교를 설계했습니다. 영리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남아의 느슨한 안보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는 다릅니다. 전방에 핵무장 국가가 있고 미국과 공식 군사 동맹이 있는 한국에 단순한 중립 해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린드와 립스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분석이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핵이냐 비핵이냐 그 사이에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인 비핵화 전략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수 학자의 의견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G7이라든가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때마에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데요. 페럴 뉴만 선행 연구를 보자면은 무기화된 상호 공존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수를 차단하거나 히터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무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HBM3 SK 하이닉스의 그것이 하나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히토리가 있고 더 많은 우리가 의존해야 할 그 자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그 HBM이 없으면은
AI 시대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선행 연구를 보자면 빅터 차, 엘브리지 콜비, 퀴크, 린드 립슨, 캐럴 뉴만. 빅터 차는 즉 동맹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변화되는 그 트럼프 시대를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도 대만에 집중했고, 퀴크는 강대국의 상호우정만 연구했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 동맹을 가진 중견국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린드 립슨은 핵무장과 비핵화 정책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해답을 제시 못했습니다. 캐럴 뉴만, 무기화된 상호의존, 이것도 역시 강대국 중심으로 분석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중견국, 동맹을 가진 중견국을 설명하기에는 이론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 교수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OBD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OBD 전략 4대 핵심 구성 요소는 동맹 기반 해칭, 복합 지정학적 접근, 균형적 외교 기동, 규범적 리더십으로 4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OBD의 실효적 정책 실행 과제를 보면은 자강력 중심의 군사 억제력 확립, 기술 공급망 자율성 선제 확보, 글로벌 의제 주도 다자주의 구축, 전략적 설계자 위상 고치. 우리가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전략을 설계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진정한 자율성이란 뭐냐 하면은 강대국 동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맹 내에서 그 우전 비율을 잘 조율해서 독자적으로 억제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바게닝 칩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의 어떤 그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의 3대 핵심 차별성은 통합, 복합, 지정학, 동맹 기반 기획, 2026년 달라진 NDS의 기조,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동맹이죠. 현재 그 안보 지형이 다극화되고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데 달러 패권이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중국의 그 위안화가 지금 이제 그 달러 패권을 많이 침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뭐 이란 다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극화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다극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 속에서 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사실상 자전거에 비하면은 자전거 바퀴 중심하고 살입니다. 포크. 근데 자전거 중심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서 안보에 많은 불안을 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서태평양 전력에 있어서 미군의 이 동아시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동풍계 미사일을 많이 보유해서 함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오기 전에 고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제대로
충당이 될지 그것도 현재는 의문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의 한계를 또 보이고 있는데 한미 간의 동맹 그 디펜스 쉐어링의 어떤 균열,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역사 미화 문제, 영토 문제, 독도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표면상으로는 삼각협력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지만 사실상 그 속에 미세한 균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로를 보자 하면은 또 북중도 마찬가지 표면적으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대미 영향력 삭감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같지만 북한과 중국 간에도 서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독자 노선, 주체 사상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뭐 연해주 일대 그 영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북중로의 그 협력은 퀘스천 마크 여전히 그러니까 단기간 전략적 거래 관계로 수렴된 상태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핵 역량이 현재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위성 기술,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 뭐 여러 정황을 볼 때 뭐 잠수함 핵 잠수함 엔진을 지원하려다가 침몰된 사건 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과거와는 다른 질적 고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교리가 뭐 조건부이지만 그 핵공격의 문턱을 상당히 낮췄고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선제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계속되고 있고요. 2% 증액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주요국 국방비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무기화된 상호의존과 핵심 공급망을 보자 하면은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AI 시대 가장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통제하고 있어요. 일부는 풀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통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압박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와중에 샌드위치, 미국한테는 중국한테 민감한 그 반도체를 팔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은 만약에 안 팔면은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많은 의존을 하고 있죠. 보면 대중국 수출 점유율 비율이 19.1%, 대미국 수출 비중이 18.3%입니다. 그래서 미중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로 내릴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HBM3E 선단 파운드리, 이것을 안보 무기화해서 교섭 과정에서 이걸 이용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끌어내고 중국의 한국 제재를 회피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방사는 상당히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데 동유럽의 K9 벨트, 그리고 K9 포탄의 규격. 답변하기에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K9 교육화를 통해서 동맹을 엮을 때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그 나라로부터 필요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사장을 보자면 현재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미래 경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 핵을 가진 러시아의 개입이 상수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각자 헌법에 따라서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혈맹 수준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옵션은 무엇인가? 우리가 완전히 대미 편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미국에 휘둘리는, 정책적으로 휘둘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략적 중립 추구도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맹의 신뢰도도 무너질 수 있고요. 전시에 도움도 못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능동적 다층 해칭. 이게 안보 보장도도 상당히 높고 중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비용도 뭐 우리가 조율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하고요. 동맹 신뢰도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추천 방안으로 능동적 다층 해칭 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3대 안보 시나리오는 관리된 긴장, 제한적 합의와 거래, 우발적 충돌과 확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북미 간에 뭐 내년도나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 위험성이 떠오를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상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북러 관계, 외교 관계를 정밀 교란해야 합니다. 정밀 교란하고 러시아를 한국적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뭐 연해주 가스 공급 개발이라든가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뭐 자원의 판매라든가 뭐 이런 거 들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의 그 대러 제재에 묶여서 우리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위해서 5대 핵심 축을 말하자면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 확장 억제 현대화. 현재 그 NCG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위성 정보도 안 주고 그 실행과 기획 측면에서 한국 장교들이 미국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배짱을 튕기고 있고요. 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 필요하면 뭐 주한미군 나가라. 이런 입장이니까 미국도 어떻게 나올지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 자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현무 5, 6, 7, 뭐 8, 10까지 만들어서 현무를 계속 폭발력을 증강시키고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성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축 체계 완성 그 다음에 우주에서 지상을 정밀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 이 개발이 자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에만 묶여 있으면은 미국이
우리를 반기했을 때 우리는 별 이제 대응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우리가 있는 군사적 자산 이것만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K9 벨트라든가 한밀 삼각 협력이라든가 호주, 영국 가치 공유국들과의 다층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의 자강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어떤 좋은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용적 대북 군비 통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달성 불가능한 CVID에 집착하는 대신에 단계적 핵 동결 위협 감소를 현실 목표로 두고 고익 주책이지만 북한의 핵 증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개발하고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통적 안보 이외에 재난, 의료, 기후, 생태, 감염병, 재해 예방 이런 분야에 서로 협력 부분을 확장해서 남북 간에 서로 간에 도와주는 그런 상생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주지사 오영근 지사가 북한에 1억 6천억 달러의 1억 6천 정도의 그 심장세 박동 심장 뭐죠 그거? 제재 박동기? 예, 심장 박동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잘했네. 그거 이제 남북 가능해요? 협력으로 했어요. 예. 미국이 안 막아. 원래 막잖아요. 뭐 이러한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지원, 의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 확장 억제의 실질적 현대화, 뭐 이게 미국이 뭐 조건부 동맹을 주장한 상황에서 돈을 주면은 지켜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 이 한미 확장 억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제도화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안보 보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축 체계 완성, 아직 미완의 삼축 체계지만 좀 더 날카롭게 해서 유사시 즉 탄도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꽂히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다자 안보 협력망, 아까 말씀드렸지만 K9 벨트라든가 인도, 뉴질랜드, 뭐 영국, 우리와 가치 동맹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를 해서 뭐 동맹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생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한 50기, 60기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데 핵탄도미사일 이게 더 실제로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응할지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걸 공론화해서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아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국제사회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안보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한미 안보 동맹 사이 동맹을 가지고 있지만 뭐 확장 억제도 문제가 있고 재래식 억제력에도 문제가 있고 대북 위협 관리, 외교 안보 네트워크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동맹 사이에 사실상 한미 동맹을 하면서 해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 해칭을 하면은 이거 양다리 걸치다가 팽당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방 정책을 추진한 그 노태우 정부를 보자면 한미 동맹 하에서도 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잘 돼서 북방 정책 덕분에 우리가 그 위성도 발사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불곰 사업으로 우리가 K2, K9 자주포도 우리가 개발하고, 백곰이라는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해칭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층적 능동 해칭 방식이 제가 이 오늘 발표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해칭 역량입니다. 뭐 우리가 그 다른 나라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미국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동맹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또 현재의 안보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